자, 이번 시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인적 자원 관리 우리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파트는 이제 인사 관리라고 하죠. 종업원에.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는요. 여러분들이 배웠듯이 인적 자원의 확보, 개발, 활용, 보상, 유지 이런 식으로 계획, 조직, 통제하는 관리 체계다 배우셨고요. 뭐 이쪽 파트는 이렇게 문제 비중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인적 자원 관리의 결과가 직무 성과, 그다음에 137페이지 직무 만족, 출근율과 근속 연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138페이지 같은 경우 그 직무 분석 같은 게 조금 내용을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특히 이제 직무 분석의 방법이 관찰법, 면접법, 질문지법, 실제 수행법 또는 경험법, 그다음에 중요 사건법, 워크 샘플링법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 문제는 가장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타의 방법까지 직무 분석의 방법 중 어느 것을 얘기하는지를 나타내라. 오지선다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작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틀리다는 거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뭐 직무 설계에서는 뭐 직무 설계 방안이 직무 순환과 확대, 직무 충실화 정도를 좀 비교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143페이지에 직무 평가는 뭐 의의와 목적, 그다음 넘기시면 뭐 평가 요소 이렇게 보시고, 뭐 직무 평가의 방법은 뭐 비양적과 양적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직무 평가의 비양적 방법은 서열법, 분류법, 그 다음에 직무 평가의 양적 방법은 이제 점수법, 요소 비교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고과라는 것은 이제 종업원의 태도와 성격, 적성 등을 판정해서 종업원의 직무 수행상의 업적, 성과를 이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의 능력, 현재 능력과 앞으로의 잠재 능력을 파악해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목적이 이제 우리가 쭉 나와 있고, 인사고과의 방법은 전통적과 현대적, 서열법, 강제할당법, 평정척도법, 그 다음에 대조법, 중요사건 서술법, 자, 인적 평정센터법, 목표의향관리, 목표의향관리가 가장 인적 평정센터법과 목표의향관리가 가장 출제가 높게 많이 좀 출제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행위기준고가법, 그 다음에 인적자원회계 이렇게 해서 종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사고과에 대한 오류는 이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헤일로 효과라든지 상동적 태도, 항상 오차 이런 것들 좀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맞고, 그 다음에 논리 오차, 그 다음에 대비 오차, 유사 효과, 그 다음에 기인상의 오류 이렇게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이제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인적 자원의 확보 활동입니다. 5번에 인적 자원의 확보 활동. 자, 여기 뭐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인적 자원의 계획의 의의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인적 자원의 계획. 자, 어때요? 우리가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한 인적 자원 관리 기능을 말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마찬가지로 인적 자원의 계획의 과정. 자, 이렇게 보십니다. 자, 출제 빈도가 높은 데와 높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높지 않은 파트는 그냥 제가 그냥 밑줄만 치세요라고 해서 제목 위주로만 유도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인적 자원의 계획 과정은 그냥 전략적 계획 확인 밑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예측과 공급 예측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의 가부족을 이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느낌 봐. 만약에 출제운이 된다면 요거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가 151페이지 보시면은 자, 제목이 인적 자원의 예측 기법이에요. 자, 요거는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자, 우리가 인적 자원을 예측한다. 외부 인적 자원의 확보 관리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인적 자원에 대한 수요에 대한 그 예측을 하고, 사내 인적 자원의 이동에 의한 조정 계획에 따라서 내부 조정을 하고 나서 사회 인적 자원의 조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그래서 인적 자원에 대한 예측 기법은 자, 우리가 항상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죠. 수요 예측과 그 다음에 공급 예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갖고 따지는데요. 수요를 갖고 따지고 공급을 갖고 따진다.
자, 이렇게 의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인적 자원의 수요 예측이라는 자체는 뭐 거시적과 미시적이 있다. 그냥 나눠서 보시면 합니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거시적과 미시적.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거시적은 뭐 전체적인 거죠. 기업 전체적으로 필요한 인적 자원의 예측을 해서 거시적 인적 자원의 예측 또는 그 성격상 뭐 하향적 인적 자원을 계획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고 미시는 이제 상향적인 방식으로 인적 자원을 예측하는 미시적 방법이다. 지무 또는 작업 단위로 계산된 인적 자원을 합산해서 소요 인적 자원을 집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시적과 미시적을 또 바꿔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공급 예측. 자, 먼저 이제 사내 인적 자원의 현재 및 장래 상태에 관한 예측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밑에 보시면 안정적인 조건 하에서 뭐 승진이나 이동, 퇴사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장래 각 기간에 걸친 인적 자원의 변동성을 또 예측하는 기법으로 마코프 체인법이라고도 하는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채용 관리입니다. 관리를 또 잘해야죠. 채용 관리도 그냥 재무 위주로 가시면 뭐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조직 내에 유인해서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거죠. 그죠?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용 관리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제 그 밑줄만 쳐서 채용 관리는 뭐 모집 선발 배치죠. 요 정도 이제 또 뭐 가볍게 본다면 또 순서를 또 물어볼 수가 있는데 뭐 요거까지 뭐 물어보겠습니다. 모집하고 선발하고 잘 배치하는 게 우리가 채용 관리의 중점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겨보십니다. 넘기시면 이제 모집 관리가 그 내부 모집이라는 건 기업 내의 모집원 간편하고 기존 종업원에 대한 고가 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종업원의 이제 기업을 이미 잘 알고 있어서 추가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 없으며 종업원들의 사기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점이 내부 모집이고요. 자, 외부는 어떻게 돼요? 외부로부터 모집하는 경우는 경영진의 경영정책, 직무 내용, 노동의 수요에 대한 노동 공급 시장 구조의 존재 실태, 노동조합 등에 따라서 모집 방향이 또 크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발 관리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시험을 볼 수 있고 면접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요건 좀 보세요. 선발 관리에서 항상 이제 그 종류가 많은 거에서는 또 뒤집어 놓기 때문에 선발 관리에서는 그 니은 면접법을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면접법. 면접법은 또 오지선다로서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그래서 이제 5가지 정도가 나올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형적이라는 것은 이제 구조적 면접 또는 지시적 면접으로 불리며 직무 명세서를 기초로 해서 이 미리 질문의 내용을 목록을 이제 준비해 놓고 이에 따라서 이제 면접자가 차례로 질문에 나가며 이에 벗어나는 질문을 하지 않는 뭐 전형적인 그 우리가 면접이다. 그래서 이 방법은 훈련받지 않은 면접자가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 전형적인 면접법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비지시적 면접이라는 게 있네요. 비지시적. 그래서 이제 피면접자에게 최대한 의사표시 자유를 주고 그 가운데서 응모자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면접자의 고도의 질문 기법과 훈련이 필요하죠. 자, 이 방법은 이제 대개 지시적 방법과 혼용되고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고요. 나온다면 뭐 스트레스 면접 같은 게 좀 특이하겠죠. 자, 스트레스 면접입니다. 자, 얘는 이제 면접자가 아주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요. 그래서 약간 이 스트레스를 줍니다. 갑자기 거의 무시하고 좌절하게 만들므로써 어떤 피면접자의 스트레스 하에서 어떤 감정의 안정성과 좌절에 대한 안내도 등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국가정보원이나 정보를 이런 정보가 이제 그 중요한 그런 데 모집하는 데서 보통 쓰는 거겠죠.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패널 면접. 자, 이거는 이제 다수의 면접자가 하나의 피면접자를 면접평가하는 방법으로 면접 후에 면접자들 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겁니다. 이게 패널이라는 자체가 이제 보통 우리가 방송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나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패널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의견을 제시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면접이라는 것은 각 집단 단위별로 특정 문제에 따라서 자유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토론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 판정하는 기법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바랍니다. 그다음에 선발 도구의 합리적 조건이 그냥 자, 그 어떤 성이냐를 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뢰성이 있어야죠.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환경에서 어떤 시험을 몇 번이고 다시 보았을 때 그 측정 결과 서로 일치하는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일관성이나 안정성, 정확성 같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이라는 것은 그 시험이 당초에 측정하려고 의도하였던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을 밝히는 정도가 타당성입니다. 그 다음에 선발 비율은 뭐 선발 예정자 수를 총 자원자 수로 나눈 값으로 선발 비율이 0에 가까이 접근해 갈수록 우리가 어떻습니까? 조직의 입장에서 선택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뭐 배치 관리는 뭐 어때요? 우리가 아까 모집 선발 배치잖아요. 자, 배치는 이제 선발 절차에 따라서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면 직무에 이 배치해야 되죠. 배치는 이제 선발된 지원자를 기업 내에 각 부서에 배속시켜 우리가 직무를 담당할 수 있게끔 고려해야 된다. 적정 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밑에 뭐 배치 원칙은 뭐 적재적소의 주의, 실력주의, 인재 육성주의, 근형주의 등 것들을 배치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염두에 그냥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냥 제목 위주로 이제 인적 자원의 확보까지 봤으면 6번은 인적 자원의 개발 활동입니다. 인적 자원의 개발 활동. 자, 어때? 우리가 이 인적 자원에 대한 개발은 조직 및 구성원의 능력, 경쟁력, 변화, 대응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여러 가지 뭐 학습, 수행, 변화를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인적 자원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교육 훈련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히 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설비, 새로운 생산 판매 방법, 기타 새로운 경영 방법 등에서 교육 훈련이 부단히 실시돼야 되죠. 변화에 적응해야 되고요. 교육 훈련의 유형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업 내냐 아니면 기업 외부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어떻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기업 내는 체계적인 교육은 이제 계층별, 직능별이고요. 비체계적은 이제 OJT, 현장 훈련이나 자기 개발. 그다음에 기업 외 훈련이라는 자체는요. 우리가 외부에서 해서 위탁합니다. 그래서 뭐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기관, 전문기관, 용역업체, 해외 연수 등을 이제 통해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우리가 조금 더 나눠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교육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교육 훈련. 그래서 자, 피관리자를 봤을 때 자, 피관리자가 이제 교육 훈련을 이제 한다. 교육 훈련은 피관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은 이제 어떻습니까? 그 직장 내는 우리가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OJT라고 그러죠. OJT. 그 직장 내 교육은 보통 우리가 직장에 이제 선배라든지 그래서 강의실을 이용 안 하면서 하는 방법이고요. 자, 직장 외. 자, 직장 외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외부 기관입니다. 외부 기관에 맡겨서 우리가 이제 강의실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 직장 내 교육 훈련과 직장 외 교육 훈련. 그래서 우리가 OJT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 JT.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관리자에 대한 교육 훈련, 그다음에 경영자에 대한 교육 훈련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직장 내 교육 훈련과 직장 외 교육 훈련이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철저히. 그래서 직장 내 교육 훈련은 직장에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직속 상사가 부하에게 직접적으로 개별 지도하고 교육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선배가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강의실을 이용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OJT는 현장의 직속 상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선배를 해서 직속 상사 나오면 이건 직장 내다 가야 돼요.
그래서 라인 담당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직장 외는 외부 기관이죠. 그래서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전문 스태프의 그 책임하에서 집단적으로 이제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기업 내 특정한 교육 훈련 시설을 통해서 실시되는 것도 있고 기업 외의 전문적인 훈련 기관에 위탁해서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현장 작업과 관계없이 계획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훈련 결과를 직무 현장에서 곧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또 단점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막바로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357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357페이지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갑니다. 357, 8번. (357페이지) 가시면 8번 문제가, 자, 다음 중 그 교육훈련 기법 중 직장 외 교육훈련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암기하시는 것보다 딱 하나가, 그러니까 직속 상사라는 게 있어요. 직속 상사를 가지고 그 직속 상사가 하는 게 바로 그 직장 내 교육훈련이죠.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몇 번이겠어요? 당연히요. 1번이 되겠죠. 그래서 1번, 현장의 직속 상사를 중심으로 하는 라인 담당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직장 외 교육훈련이 아니라 직장 내 교육훈련이다. 이렇게 염두에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온다는 자체는 이 객관식 문제에 대한 유형이 항상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바뀌어서 나오니까 자, 요거 여기 꼭 내용 살펴보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 감독에 대한 경영층이라는 것은 하위 경영이고 중간 경영층이 있고 그 다음에 최고 경영층이 있겠죠. 그래서 감독 경영은 하위 경영은 뭐 훈련은 뭐 예를 들어 감독자의 직장 외 교육 훈련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TWI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생산 부분의 일선 감독자를 조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단기 훈련 방법으로서 뭐 생산에 대한 그 감독자다 보니까 작업을 지도한다든지 작업 개선, 그다음에 부하 지원, 직원, 통솔 등의 세 개의 기능 부분에 대한 것이 주된 교육 훈련이다. 자, 그래서 뭐 감독자의 직장이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감독 경영. 그 글씨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뭐 감독자라는 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작업, 이런 것들. 이걸 나오면 무조건 감독 경영 찍으셔야 되고요. 자, 중간 경영은 이제 중간 경영층을 위한 직장 외 교육 훈련으로서 MTP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아까 그 감독, 경영, 우리가 TWI에서 다룬 세 개의 기능 부분에 관한 교육 내용이 이외에 추가적인 관리 기능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고방식, 조직 원칙, 조직 검토 등의 보다 높은 수준의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조금 아까보다 좀 약간 높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최고 경영층은 직장 외 교육 훈련으로서 ATP를 들 수가 있죠. 그죠? ATP. 그래서 ATP의 교육 내용은 어떻습니까? 최고 경영자의 갖추어야 될 자질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경영 계획, 조직, 조정 및 운영 관략. 그래서 뭐 이건 최고 경영자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경영 계획, 뭐 이런 게 나오면 조금 최고 경영층이다. 이렇게 해서 뭐 연결시켜서 뭐 나올 수도 있긴 해요. 이렇게 해서 단어를 가지고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경력이 얼마큼 있는지, 경력 관리의 의의와 목적은 뭐 경력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일상생활에 직업에 관련된 일련 활동, 행동, 태도, 가치관 및 열망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냥 밑줄만 쳐놓으시고요. 당연히 이제 경력 관리라는 자체는 개인의 어떤 그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력 계획을 수립해서 조직의 욕구와 개인의 욕구가 일치될 수 있도록 각 개인의 경력을 개발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경력 관리는 뭐 경력 목표, 경력 계획, 경력 개발의 3요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참고하시고요. 그냥 목적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력 관리의 원칙도 경력자들을 적저적소에 배치시키고 또 승진 경로의 원칙, 그 다음에 후진 양상의 원칙, 그 다음에 경력 기회 개발의 원칙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뭐 승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 밑에 종류가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면 뭐 승진을 모르시는 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동의 한 형태로 조업원의 기업 내에서 보수 권한 책임이 함께 수반되는 직무서열 및 또는 자격 서열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승진은 조직에서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고 종업원에 대한 가장 유효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요,
이런 거 있습니다. 승진제도의 유형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뭐 그 자체가 전체적인 틀을 보는 것보다 승진제도의 유형을 본다면 승진제도의 유형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직무를 중심으로 할 거냐. 그럼 직무를 중심으로 한다는 건 직계 승진제도죠. 직계 승진제도. 직계 승진제도.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뭐 앞잡다서 보는데 얘가 직이니까 얘도 직이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자, 가장 일반적이죠. 그죠? 그래서 그 직무주의적 능력주의예요. 직무의 분석 평가가 완결된 후에 직무의 체계가 확립되며 그 직무의 자격 요건에 비춰 적격자를 선정 승진하는 거죠. 그러면 직무 중심에 대한 거를 오지선다로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직자 찾으면 돼요. 직자 이렇게.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다. 자, 이거는 이제 연공 승진 제도입니다. 자, 이거는 연공 승진 제도라는 것은 자, 근무 연수, 학력, 경력, 그 다음에 연령 등 종업원의 개인적인 연공과 신분에 따라 자동적으로 승진하는 연공주의에 따른 승진 유형이다.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연령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중심이니까 사람마다 연령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연령. 그죠? 이런 단어 이제 찾으셔서 사람 중심은 뭐냐? 그러면 연공이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절충주의가 거의 다 하겠죠. 절충주의. 그래서 자격 승진, 나머지 대용 승진, OC 승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절충은 이제 자격 승진은 승진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설정해 놓고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승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을 똑같이 하는데 이제 사장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대용 승진은 이제 그 승진을 시켜야 하나 담당 직책이 없을 경우 직무 내용상의 실질적인 승진은 없이 단지 직위 심벌상의 형식적인 승진을 얘기한다. 뭐 영업부장 대우, 무슨 대우 이런 거 들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OC는 조직에 따라 승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부가 있으면 1영업부, 2영업부, 그래서 1영업부 부장, 2영업부 부장 이렇게. 그래서 승진 대상은 많지만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며 사기 저하 이직 등으로 인해서 그 유능한 인재를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영 조직을 변환시켜 승진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직무는 직계, 사람 중심은 뭐냐? 연령, 연공, 절충주의는 뭐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자격 승진이라는 건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 자격. 그래서 그 글씨 안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나오면 자격 승진이고 대용 승진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습니까? 어떤 이 단지 직위 심벌상의 형식적이다. 대용한다. 뭐 이런 거고요. OC는 조직이잖아요. 그럼 조직에 의해서 경영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사기 저하 이직 등으로 인해서 유능한 인재를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별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승진제도가 이제 또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배웠던 건 다시 한번 보시면 인적 자원에 대한 뭐 확보의 활동, 그래서 인적 자원의 계획, 그 다음에 채용 관리. 채용은 모집, 선발,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집 관리, 선발 관리, 그 다음에 배치 관리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교육 훈련을 직장 내냐, 직장 외냐, 요게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감독 경영차층의 훈련이냐, 중간 경영차층의 훈련이냐, 최고 경영차층의 훈련이냐. 그 다음에 경력 관리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목적, 원칙, 승진 관리라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승진제도의 유형이 요 세 가지를 나눈다는 게 이런 것들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몇 번 쳐놓으시고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인적 자원이 이제 보상이죠. 임금이에요. 임금을 얼마큼 보상해 주냐. 그래서 임금에 대한 그 관리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7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제목이 7번.
인적 자원의 보상이다. 임금 제도가 되겠죠. 임금. 그래서 우리가 임금과 임금의 관리. 자,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뭐 임금. 넓은 의미의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통상의 임금. 자, 밑줄 쳐서 이건 기본금입니다. 기본금. 그래서 통상의 임금은 기본금이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급료 등의 이제 그 및 급료가 이제 기본급이고 어떤 경상적 직급 외의 수당, 그다음에 상여, 보너스 등 각종의 임시적 지급까지도 포함하죠. 그래서 임금은 그 근로자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면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수입의 원천이다. 자,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가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기업의 측면에서 볼 때는 임금은 제품 원가를 고정하는 하나의 코스트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한테는 수입이고 기업한테 비용이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죠. 자, 임금 관리의 필요성은 그냥 기억 읽어만 볼게요. 자, 임금과 관련된 이해관계는 노사분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종업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기업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임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고요. 임금 관리의 목적은 읽어보시고요. 임금 관리에 대한 내용은 조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여기서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맨 밑에 가시면 임금 관리의 내용 정도를 좀 체크해 보십시오. 요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임금 관리의 내용. 자, 이런 게 또 이제 임금 수준의 관리, 임금 체계의 관리, 임금 형태의 관리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지선다 딱 놓고 자, 이건 어떤 관리 내용을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임금 수준의 관리입니다. 자, 임금 수준의 관리는 자, 임금 수준의 관리란 뭐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의 크기와 관련된 것으로서 가장 기본적이죠. 그래서 이제 적정한 임금 수준은 종업원의 생계비 수준이나 기업의 지불 능력, 사회 일반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임금 수준을 충분히 고려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게 이제 임금 수준의 관리고, 자, 니은번은 이제 임금 체계의 관리입니다. 임금 체계의 관리. 자, 이건 임금의 구성 내용을 의미해요. 임금의 구성 내용. 임금의 구성 내용. 그래서 이제 임금 체계 관리는 이제 임금 총액을 각 개인에게 배분하게 하여 개인 간의 임금 격차를 가장 공정하게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따 문제 나오겠지만 공정성과 관련되는 것은 체계의 관리입니다. 공정성과. 그래서 공정성에는 공정한다는 자체가 중요하죠. 키죠. 종업원들의 동기 유발이 되도록 하는데 그 내용이 중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금 체계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인은 뭐 필요 기준, 그 다음에 담당 직무 기준, 능력 기준, 성과 기준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런 임금 체계의 유형인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체계와 관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임금 형태의 관리입니다. 형태의 관리. 그래서 얘는 이제 임금 형태의 관리는 이제 임금의 계산 및 지불 방법에 관한 거죠. 그래서 종업원의 작업 의욕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 적용의 합리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임금 형태는 뭐 시간급, 성과급 외에 이러한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 임금제 형태로 주로 그 형태죠. 뭐 아까 집단 자금 임금과 순임금제, 그다음에 이익 분배, 성과 분배라는 게 있죠. 그러면 문제를 무조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400 넘겨보세요. 우리가 400 교재를 가시면 421페이지로 갑니다. 420페이지 가시면 78번 문제가 있어요. 421에 예상 문제입니다. 78페이지에 가시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 지금 사지선다로 나왔던 거는 뭐 옛날에 그 문제 취지가 기출 문제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 유사한 거기 때문에 오지선다를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옛날 거는 옛날 방식대로 가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오지선다로 놨던 거는 제가 이제 문제를 직접 기출 문제랑 혼합해서 예상되는 거고요. 사지선다라는 자체는 옛날에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거기 틀에서 좀 더 바꾸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이건 출제됐던 거다라는 식으로 거의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78번을 보시면
임금 관리에 있어서 임금 수준, 임금 체계, 임금 형태 세 가지가 있죠. 여기서 임금 관리 위해서는 공정성, 적정성, 합리성 등의 원칙이 지켜야 되며 공정성의 원칙과 관련되는 건 뭐였어요? 그러니까 공정성은 임금 체계의 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임금 체계의 관리다. 그렇게 해서 임금 체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엄연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뭐 158페이지 가시면 뭐 임금 수준의 관리도 좀 염두에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임금 수준의 관리. 이것도 이제 문제에서 좀 확인할 내용인데요. 자, 임금 수준의 관리로 갈게요. 자, 우리가 페이지를 또 적어 드릴까요? 158페이지죠. 그래서 임금 수준의 관리입니다. 임금 수준의 관리. 자, 아까 임금 수준의 관리가 있었죠. 자, 이건 이제 기업 전체의 임금 수준, 즉 일정한 기간 동안에 특정 기업 내의 모든 조급원에 지급되는 평균 임금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을 결정하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반대적인 거니까 문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내적인 것은 이제 기업의 규모를 따져보고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경영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동조합과도 이제 상의를 해야죠. 그래서 조직 여부 또 따져봐야 되고요. 조직 여부.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지급 능력 중요하죠. 기업의 지급 능력이 당연히 이거는 뭐 내적인 사항이죠, 내적. 그다음에 외적은 이제 생계비입니다. 나가서 이 사람이 어떤 생계비로서 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즐기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사회 일반의 임금 수준. 자, 사회 일반의 임금 수준은 그걸 가지고 이제 따져본다는 거죠. 외적인 걸 가지고 이제 수준을 이제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임금 수준의 결정 요소는 뭐 생계비, 기업의 지불 능력 및 뭐 지금 뭐 생계비, 기업의 지불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사회 일반의 임금 수준 뭐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이제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계비가 바로 생계비나 사회 일반적 임금 수준이 외적인 거죠. 그다음에 행정적인 요인은 뭐 그 환경이 최저임금제라는 게 있잖아요. 최저임금제는 뭐 법적으로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정해놓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35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58페이지 가시면 358에 그 어떻습니까? 9번 문제입니다. 358 9번. 9번을 보시면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다른 것들은 다 어때요? 1번, 3번, 4번, 5번은 자, 다 우리가 그 임금 수준의 내적 요인입니다. 근데 생계비는 외적이죠. 생계비가 외적이라는 거예요. 생계비가.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셔야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체계의 뭐 임금 체계는 뭐 일반적으로 임금의 구성 내용을 의미하면서 임금의 체계 넓은 의미의 좁은 의미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넓은 의미는 이제 그 한 개인이 받은 임금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전체의 구성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걸 이해하고, 그다음에 좁은 의미는 뭐 이 그냥 주로 그냥 표준적인 근무에 대한 우리가 임금으로서 임금의 기본적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기준 내 임금, 즉 기본급 부분이 어떠한 원료로 지급되는가에 초점을 둔 거죠. 그래서 뭐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등이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참고적으로 보시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 기본급이라는 거와 이제 그 임금 체계를 이제 본다면요. 임금 체계가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기준 내 임금, 기준 내 임금, 그다음에 상여금, 퇴직금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보시는데요. 기준 내 임금은 이제 기본급이라는 자체가 연공급이라는 건 어떻게 연봉제죠. 연공급은. 그다음에 직무급은 직무에 따라서 동일하게 임금을 적용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능급은 능력에 따라서 임금을 적용시키는 거죠. 직능급.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뭐 수당은 직무수당, 생활수당, 기타 정규수당이 있고요.
기준 외 임금은 뭐 비정규 수당, 그다음에 상여금, 퇴직금 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의 특징은 뭐 그 임금 총액이 있고 평균 임금이 있고 고정적 임금은 이제 정액급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기본금, 통상적 수당, 그다음에 기타 수당, 통상 임금, 고정적 상여금이 있고 변동은 그때그때 이제 변동적 상여금 초과급여가 있겠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넘기시면은 뭐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의 내용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임금 체계의 결정 요인 정도는 좀 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생계보장은 뭐예요? 그 생계보장은 연령에 의해서 뭐 나이에 따라 틀리겠죠. 뭐 20대와 50대 중에서 50대는 더 자녀 교육비라든지 더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봐야 되고 근속연수라든지 아까 연공이 연봉이었죠. 뭐 이런 것도 이제 필요 기준이고 노동 대응은 이제 업무는 직무 기준, 그다음에 능력은 보유가 능력 기준, 그다음에 발휘가 성과 기준 이렇게 결정 기준이 된다.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좀 나올 수가 있는 것은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그 제목들이 이제 중요하죠. 161페이지가 좀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지금 보는 그 어떻습니까? 이 제목 위주가 이제 중요한데요. 연공급, 그다음에 직능급, 직무급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제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1페이지는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공급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연공급은 아까 우리가 그 근속 연수, 그죠? 연봉에 따라서 이제 근속 연수, 개인은 이제 근속 연수다. 그러니까 연공이니까 근속 연수 같은 건 이제 하나 체크해 두면 좋죠. 연수. 그래서 임금이 개인의 근속 연수에 따라서 연공 서열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학력, 연령 등 인적 요소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으로서 생활급적 사고 원리에 따른 임금 체계다. 그렇게 가세요. 그래서 연공급은 이제 어떻습니까? 당연히 고용이 안전함 및 노동력의 정착화, 노동자의 생활 보장으로 기업에 대한 기속 의식이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동양적인 기업 풍토를 질서 확립과 사기 유지에 또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직능급입니다. 직능급. 자, 직능은 뭐예요? 직무 수행 능력이죠. 그래서 직능은 그냥 글씨 그대로 직무 수행 능력이다. 수행 능력이다. 그래서 직능이죠. 그래서 이제 임금의 격차를 만드는 체계로 이제 직무 분석을 실시해서 직무 평가에 따라 직무 수행 능력을 계층별로 이제 나눈 거죠. 사원, 가장, 부장 정의한 후 이제 사원 개개인에 간 직무 등급에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직능급은 이제 개개인의 직무 배치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수준의 평가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임금이 결정되는 점에서 직무급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연공급과 직무급의 절충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능력이죠. 능력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아까는 이제 그 연공설 근속연수가 이제 되고요. 그래서 이 장점은 능력에 따라 임금 결정하기 때문에 조금의 불평이 좀 해소가 돼요. 그죠? 불만이 없죠. 능력에 따라진다니까. 그러니까 능력 자극으로 유능한 인재를 또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안전한 직무급 도입이 또 어려운 동양적 기업 풍토에 적합이 되고요. 단점은 이제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노동자의 근로 의욕이 또 상실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없는 사람은 조금만 주고 많은 사람은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직무 수행에 치우쳐 그 노동자가 일상 업무를 소홀히 하는 또 경향이 있고요. 자, 일곱 번째는 직무급입니다. 직무급. 요 세 가지가 이제 또 서로 이제 각각 비교해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직무급이라는 것은 그 직무의 중요성과 곤란도 등에 따라서 그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의거해서 임금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직무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조금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운전직 같은 경우는 뭐 예전 저도 이제 그 회사에 인사과에 있으면서 이제 고용을 했는데요. 뭐 회장님 그 운전기사를 봤을 때 나이대가 다 틀려요. 틀린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나이대 또 어떻습니까? 또 윗분을 모시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좀 연세 드신 분을 원하고 조금 좀 활발하신 분 또 젊은 층 또 원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20대를 원할 수도 있고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까 이제 근속 연수에 따라 틀린 거는 연공급이었습니다. 직무에 대한 능력은 직능급이고요. 직무급이라는 자체는 똑같아요. 동일한 급여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냐? 직무급이다. 그래서 동일한 직무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 자, 그래서 이거는 동일한 직무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여기 같이 연결시켜 봐야 될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입각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적정한 임금 수준의 책정과 더불어 각 직무 간의 공정한 임금 격차를 또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장점은 뭐 동일 직무에 동일 임금을 지급하고 또 개인별 임금 격차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고 전문 기선 인력이 또 확보가 용이하고요. 능력 위주의 인사 풍토가 조정이 되며 불합리한 노동비 상승을 방지할 수 있죠. 근데 단점은 이제 공정하고 철저한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의 실시가 좀 곤란한 게 문제고요. 임금 수준의 정업원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만큼 높지 않을 때 또 실시가 곤란하고 연공 중심의 풍토에서 오는 저항감이 강한 경우에는 또 적용이 곤란하고요. 인적 자원 관리에 또 융통성이 또 결여될 수가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임금 형태에 대한 관리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또 깊게 봐야 돼요. 그래서 임금 형태의 관리라든지 특수임금 제도, 복지 후생 관리 요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했던 거는 이제 임금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임금에 대해서 이제 지금 보셨던 뭐 연공급, 그 다음에 어때요? 직능급, 그 다음에 직무급, 요 세 가지가 이제 좀 장단점을 조금 비교하셔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세 가지를 가지고 장단점에 대해서 또 바꿔서 나올 수가 있고, 뭐 연공급에 대한 설명 중 장점이 아닌 것, 단점이 아닌 것,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나온다는 자체는 이 자체가 바뀌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또 바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출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객관식 문제를 많이 냅니다. 제가 사이버대학교 개공교수로 있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또 물리과에서 자격증도 강의를 하고, 유통관리사 또 다른 강의도 하는데요. 이 객관식 문제를 많이 내요. 그러다 보니까 딱 낼 수 있는 파트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참고만 하세요. 그런 데는 그냥 참고만 하고, 요런 데 이제 여기 깊게 제가 하라는 대로 또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을 갈게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